요즘 세상에도 적지 않은 나이인 61의 총을 든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은 의병을 나갔다 전사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남편의 피 묻은 옷을 내껴 입고 다녔다. 2015년 여름 암살이라는 영화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여자 독립군 안우균의 활약이 주목을 끌었다. 그 안우균의 모델이 바로 남자현이다. 누구나 그렇듯 남자현도 처음부터 투사였던 것은 아니다. 남편의 죽음은 남자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다. 남자연은 3.1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에 가담해 독립선언서를 배부했다. 이때 남자연은 3.1혁명을 지켜보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만세양증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독립을 쟁취할 수 없으며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무장항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자연은 1919년 서로 군정서에 가입했고 이곳에서 독립군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 김성삼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시켜 독립군 교육을 시켰다. 1926년 남자연은 난생 처음으로 거사에 나서게 되었다. 처단 대상은 초대 조선 총독인 사이토 모코토로 그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무단 통치를 능가하는 악랄한 식민 통치를 펼쳤다. 하지만 사이토 처단의 총독 경호가 강화되자 남자연 일행은 만주로 되돌아가 거사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남자연은 조사단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왼손 무명지 2마디를 잘라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혈사를 쓴 후 손수건에 자른 손가락을 함께 싸서 리튼 조사단에게 보냈다. 독립의지를 담아 손가락을 자른 사람은 안중근에 이어 남자연이 2번째이다. 이를 보면 사람들은 남자연을 여자 안중근이라고 부른다. 비록 사이토 처단고사는 실패했지만 남자연에게 1933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남자연은 노파로 변장한 뒤 권총과 폭탄을 챙겨 하얼빈역으로 가던 중 일경이 급습했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감옥에서 6개월을 보내며 단식투쟁을 벌였는데 단식 9일 만에 인사불성 상태가 되자 병원을 거쳐 여관에서 몸을 추스르던 남자연은 조선여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남자연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손자 김실현에게 전한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남자연의 항일투쟁 활동은 참으로 다양했다. 우리 독립투쟁사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근 30년이나 의열투쟁을 벌인 사람은 남자연이 유일하다. 정정환님은 일제강점기 한국혁명여성동맹의 간사로 대한애국 부인의 훈련무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셨다. 정정환님이 주된 독립운동 활동은 자금 조달인데 서울에서 의주, 봉천, 천진 등을 거쳐 상해까지 열차를 타고 가며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으셨다. 당시 임시정부 법무총장으로 있던 예건 신규식과 시아버님 김가진의 지시에 따라 정정환님은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20년 3월 초순 상해를 출발하여 국내로 향하셨다. 국내 잠입 경로는 1919년 7월 시행되어서 국내외에 가동되고 있던 임시정부의 비밀지방행정 및 연락조직인 연통제를 따랐다. 상해에서 만주까지는 이륙 양행의 선박을 이용하며 임시정부에서 주된 역할을 맡으셨다. 또한 장정환님은 백범 김구, 윤봉길 이사 등 독립운동가분들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활동을 도우시는 등의 일들도 하셨다. 이러한 활동들에도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은 바로 일제의 감시였다. 정정환님은 자금 조달을 하던 중 일제가 발각되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송되는 등 고비를 넘기셨다. 하지만 정정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금들을 조달하셨다. 또한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여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위한 3.1 유치원 교사도 하는 등 항일민족 독립운동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다. 1991년 11월 2일 별세하시기까지 그녀의 애국정식은 후손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관순 열사.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만한 독립운동가이다. 3.1 운동을 이끈 대표적이고 상징적이기도 한 인물이다. 1919년 그녀는 3,000명 이상의 군중들을 이끌면서 용감하게 시위대를 이끌었다. 결국 체포된 그녀는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8살의 나이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인물은 마냥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확히 남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인 북한에도 순국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동풍신. 순국 당시의 나이는 놀랍게도 17이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녀의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엄연히 존경받아야 할 독립운동가이다. 그녀의 생애는 아쉽게도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동풍신의 아버지인 동민수는 마을의 주민들과 일제의 잔혹함에 저항하기 위해 만세 시위를 하였다. 그들의 기세는 당시 기고만장해하던 면장을 떨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피할 틈도 없이 일제의 총에 맞아 순국하였다. 당시 15이었던 동풍신은 이 비보를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껴안다 일어서며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소리쳤다. 이후 동풍신은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도중에도 그녀는 전혀 기를 죽이지 않고 만세를 부르다 총살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만세를 불렀다며 당당히 주장하였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되는 직전에도 어린 그녀에게 펼쳐졌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모진 고문과 괴롭힘 그리고 이어진 식음 전필 끝에 그녀는 끝내 17살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본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다. 남과 북은 아직까지 대립 중이다.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바라보는 눈빛은 아직 좋지 못하다. 하지만 남한에선 유관순, 북한에선 동풍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소녀들은 기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비록 거사를 치렀던 곳이 달라도 마음은 한마음 한뜻이었다. 이 두 소녀가 같은 목적으로 뜻을 펼쳤듯이 남북의 사람들이 언젠간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움직여 보길 기대한다. 간호사 출신 항일투사이자 신체호의 아니었던 박자에 차마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다. 몇 개의 뼈조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남편은 단지 신체호이고 남편의 영전에 마지막 이별의 글을 쓴 사람은 그의 아내 박자애다. 두 사람은 인생의 동반자로 때론 항일투쟁 동지로 일생을 함께했다. 박자애는 본디 간호사 출신이다. 1895년 경기도 고향 출신인 그는 아기 나인으로 궁궐에 들어갔다. 1910년 12월 30일 일제는 황실령 34호를 반포해 궁녀와 내시가 해고되면서 궁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916년부터 1919년 초까지 조선총독부 소속 의원에서 조선부로 일했다. 총독부가 주는 월급을 받으며 독립운동 따위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박자애에게 삶의 커다란 변곡점이 된 사건이 있다. 1919년에 3.1혁명이었다. 조선인 부상자들을 보면서 울분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은 박자애는 항일운동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3월 6일 박자애는 간호사들에게 만세 시위에 동참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인 이필주 목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간호사들의 독립운동단체인 간호회를 조직했다. 3월 10일 간호회 회원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다. 간호회 사건으로 박자애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얼마 뒤 풀려났으나 일제의 낙인이 찍혀 더 이상 총독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신재호가 유치장에 수감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 와중에도 박자애는 독립운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직간접적으로 그들을 도왔다. 1926년 12월 28일 나석준은 일제 수탈의 상징인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져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이때 나석주를 도운 사람이 박자혜였다. 나석주에게 동양척식 회사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거사를 도운 것이다. 1936년 2월 21일 신세호가 사망한 이후 가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잦은 언행과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얻은 박자혜는 조국 광복이 1년도 남지 않은 1944년 10월 16일 땅카세방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두 몫의 독립운동을 한 박자혜에게 1990년 정부는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조선의 딸 총을 들다 박차정. 부산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만남의 광장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다. 화강석 자대 높이 4.8m 동상의 인물은 여성이다. 그리고 총을 들고 서 있다. 총과 여성. 꽃과 여성이라면 몰라도 여성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은 썩 익숙한 광경은 아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이 지역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이다. 박차정은 1910년 부산 동네에서 박용환과 김맹년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게 된다. 모친 김맹년은 김두정과는 육촌, 김두봉과는 사촌간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민족의식이 강하였다. 박차정은 1927년 군의회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했고 11개의 여학교에서 동족시위를 일으킨 군의회 사건에서 시위 배후의 인물로 지목돼 고문을 받게 된다. 이 사건 이후로 박차정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1930년 2월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 이후 박차정은 평생의 배필을 만나게 된다. 상대는 김원봉. 1930년 3월 북경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김원봉이 주도하는 민족혁명당 안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1930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은 민족전선연맹을 창립하였다. 민족전선연맹은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고 1930년 2월 조선의용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 참가한 박차정은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늑골 부위를 부상을 당했고 결국 1944년 5월 27일 중경에서 순국하였다.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와는 다르게 직접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다. 총을 들고 일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당찬 항일투사 박차정. 나는 이 인물의 용감한 독립투쟁의 이야기를 읽고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나의 용감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